영국이? 영국은 2등국. 이제부터 이제 앞에 전사, 이제부터 본사. 자, 트럼프가 2025년 1월에 출범했죠? 이전에 한번 했어요. 자, 말로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분쟁 용식, 모든 것은 경제 문제로 시작됩니다.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메가가 어떤 것 하든 간에 마가 아니야? 마가가요? 마가. 죄송합니다. 마가군요. 메가가 아니네요. 실수를 했네요. 마가 여기 있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고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재정적자 나중에 말하겠지만 재정적자 해결할 방법은 못 찾았고요. 그리고 이자율 낮추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관세 하고 있죠. 정책기조 7대 정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해요. 미란 보고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부자 감세, AI 에너지, 부동산 진작. 법 들어보면 이게 되겠나 싶지만 이미 부자 감세했어요. 부자 감세를 하면은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세 한 15% 때리면은 관세가 곧 소비세가 되니까 이 세금이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과연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 법원에서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말씀하시죠. 부자 감세 자체에 예. 그게 정치적으로 미국의 상위 계층의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고 뭐 정치적 어떤 하여튼 뭐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내 지지 기반이고 내 클래스야. 그렇지. 자기죠. 근데 그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으로서 그 인센티브 어떤 그 효과는 뭐가 있는? 없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감세했어요. 일반적으로 노골적으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되는. 아니,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뭐 옛날에 뭐 부자 감세라면 낙수 효과가 있니?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아예 노골적이에요. 그냥 감세했어요. 진짜요. 트럼프는 그 핑계를 대고 감세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낙수의 거란 말.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감세했어. 근데 감세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슷한 거야? 승렬이하고 같아? OBB 비슷해요. 승렬이하고. 감세했어요. 그 다음에 성향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의 가장 약점이 트럼프 자신이 불확실성이다. 언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이 마주친 문제가 재정적자, 그 다음에 경쟁력 문제 와서 중국하고 싸우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가와 채권의 재산 정식. 이게 제일 목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행동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고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 코인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그렇죠. 형님, 저 스테이블 코인 저거가 만든 코인 내고 7조 벌었다고. 자, 미란 보고서라고. 미란이 지금 이제 재무상이 됐을 아직 안 됐나? 된다고 하는데 미란이 경제를 트럼프 정권의 경제에 대한 그 기초를 얘가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뭐 다 여기 다 있어. 그 얘가 경력이 뭐 하던 놈이에요? 얘가 옛날에 레이건 정권 때 저거 서성이 레이건 정권에서 뭐 자리를 차리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따까리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관세를 높이면 환율을 낮출 수 있고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다 별개. 사실을 알고 보면은 관세하고 환율하고 별개고 그 다음에 인플레도 별개고 이자율도 별개예요. 인플레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재정적자가 1.5조입니다. 미국은 매년 1.5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나와요. 그러니 그게 전체 GDP의 한 5% 정도 차지해요. 5%씩의 인플레 요인이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5% 인플레 생기는 거는 없던 돈을 찍어낸 거니까. 그냥 인플레 없다고 주장하면 안 돼. 인플레가 안 생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재정적자를 그만큼 해내는 순간 무조건 인플레는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리핀 딜레마. 이게 이제 이건 옛날부터 이야기됐던 거예요. 기축통화의 지위와 쌍둥이 적자의 연관성은 없는데, 근데 이게 기축통화 지위를 버릴 것인가 미국이 이걸 버리면은 어떤 방향이 생길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문제고요. 환율을 낮추는 작업은 아니라도 지금 우선 먼저 요거는 하고 있어요. 그 이자율은 예상됩니다. 이자율 낮추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파월 쫓아내고 새로 이제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넣으려고. 걔는 벌써 0.5%는 낮추겠다고 2번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2번 하면은 작게 하면 0.5, 크게 하면은 1%까지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볼 때는 2% 정도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 낮추면은요, 전에 말했잖아요. 그 누구냐? 최상목이가 걔가 뭐 2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2% 금리가 떨어지면 얼마 버냐 그랬더니 막 6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나왔어요. 그 달러가 떨어지면 어쨌든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익이 그만큼 생긴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있어요. 요 지금 코인으로 옮겨가기 전에 저 트럼프의 재산이 60%가 채권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자율 내리면 바로 이익 봐요. 바로 이익 봐요. 이자율 떨어지는 순간. 근데 이제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주식 시장도 난리가 나고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난리가 나겠죠. 부동산 붐이 생기거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엔캐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엔캐리. 왜냐? 이자 갭이 줄어들잖아. 이자 갭이 줄어들면은 마진콜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수익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왜냐면 이게 보세요. 미국에서 수익이 떨어지고 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떨어지고 나면은 상황이 다른.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탈출하려고 그러지. 떨어지기 전에. 마구 탈출하려고 그러지. 우리 잠깐 생각해. 한국에서 개미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어. 환율이 떨어진다. 미국의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자율보다 환율을 얘기하자. 미국의 환율이 떨어진다. 만일에 1200이 될 것 같다. 지금 1390 있는 게 1200선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 투자했던 걸 한국을 빨리 빼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1200이 되는 순간 내 돈은 옛날에 1400만 원 넣어놨던 게 1200만 원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 떨어지고 나면 다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게 이제 엔캐리 문제가, 엔캐리 트레이딩에 그 탈출 러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똑같은 이자율을 얘기해. 이자율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자율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미리 투자했던 놈은 주식이 올라가잖아. 부동산도 올라가고. 근데 환율이 또 문제가 생겨요. 가격 때문에 죠. 아니 각각인데 따로 노는데 어쨌든 이게 환율을 낮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일에 이자율 갖고 안 되면 환율을 낮추려고 해요. 지금 원래 이제 미란 보고서에서도 이 환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환율을 한 30% 정도 낮춰버리자라고 이야기 들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했잖아. 인플레 여파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2.6배, 7배 오른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차피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해갖고 환율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 타격이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엄청나죠. 좀 2,900억 달러입니다. 900억 달러? 예, 2,900억 달러. 달러입니다. 2,900억? 예? 300조. 350조밖에 안 되는데. 아이. 그래 뭐 맞습니다. 2,900억 달러 해봤자 별로 안 되는 게 아까 재정 적자가 1.5조 달러. 뜯어내면 되니까. 재정 적자가 1.5조 달러. 뜯어내면 된다니까. 멕시코는 뭐 때문에 이렇게?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에도 거예요. 뜯어내. 자, 이제부터 이제 미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의 위기 상황.
미국의 위기 상황은 핵심적인 거는 자산은 넘쳐나는데 유동성은 넘쳐나야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삼성은 시총이 340조고 지금 올랐어. 340조가 아니고 시총이 한 400조 넘을 거예요. 얼마 전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7만 원 됐잖아. 5만 원대가. 어쨌든 6만 원 가까이 하던 게 7만 원 됐으니까 이게 한 400 됐을 거예요. 400. 그리고 이게 두 개가 1대1이잖아요. 요게 10분의 1이고. 그래서 10% 대 10%의 관계를 가지는데 애플은 얼마냐? 애플이 삼성에 비해서 시총이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매출은 적어. 순이익은 비슷해. 왜 이렇게 됐느냐? 문제는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폭이 크다.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고 해서 시총을 이렇게 튀겨주고 있는데 물론 거기다가 버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30배, 20배 정도의 PBR을 가집니다. 한국은 PBR이 1대1 정도 되는데 삼성도 10배예요. 10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삼성은 PBR 1.2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은 30입니다. 거의 20배 30. 심지어는 어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는 이게 시총이 770조. 700조. 오픈 AI가 700조. 그리고 순이익은 이거보다 적을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지. 오픈 A는 지금 적자네. 적은 정도가 아니고 오픈 AI는 예. 그런데 그 PBR이 30에서 4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AI에 물었더니만 그걸 유지를 하려면 2년에 5배씩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7,000이었던 게 45,000 됐거든요. 지수가 잘 생각하십시오. 다우 지수가 7709년 예. 이게 떨어졌을 때 리만 폭락. 예. 폭락했을 때 대비해서 그때부터 오른 게 45,000까지 올랐다. 거기도 한 12,000. 알아서 하십시오. 뭔 말이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주식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엄청 기분 나쁜 소리 하네. 진짜 드셨어요? 이게? 아니 나는 아니 형님은 주식에 엄청나게 생각의 많은 부분이 주식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잘못이야? 아니요. 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 미국의 두 번째 상황, 제조업 불능 상황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일단 옛날에 바이든 때 고용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가 창출한 부분이 많아요. 재정 적자를 마구 일으키면서 재정을 왕창 늘려갖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게 놨더니 임금은 왕창 오르고 임금 올랐는데 그러면 살기가 좋아졌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 다 부동산이 흡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팍팍하고 어려운데 그다음 기본 물가도 많이 올랐어. 식료품 물가까지 왕창 올라갔고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임금 상승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임금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기는 좋아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더 폭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웃긴 거는 실질적으로 생산 성장과는 없는데 소득이 이렇게 유럽에 대비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게 뭐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 보십시오.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냐고요? 안 짓는다고요. 지어도 거의 로봇 자동화 수준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까 테슬라 이야기했잖아요. 테슬라도 캘리포니아 공장 문 닫고 지금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왜 그랬냐? 만들었더니만 유격이 이따만큼 챙겨갖고 그거 한국에 와갖고 다 뜯어갖고
다 다시 하고 하니까 거기 숙련공이 없고 전부 다 기계가 해야 되고 숙련공 대신에 뭐 대충 일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현대가 그 미국에 공장 지으면 10만 대 생산 규모를 800명이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전부 다 로봇이 대체를 해가지고 800명 고용해가지고 회사 차리면 뭐해? 미국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엄청난 이익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차리면 결국은 고용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은요, 미국 돈 버는 거는 그 ICT 산업, IT 그 메가니피센트 7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는 그 업종의 회사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에 경쟁하는 회사가 유럽에는 아예 없어요. 그걸 전 세계적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 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외국에 가면 전부 다 정부, 그 다음에 개개 기업, 개인 전부 다 오피스 다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피스 다 써요. 우리만 그 뭐 아래 한글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도 있지만 외국은 전부 다 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 ICT 산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 금융 독점을 누리고 있고 국제 금융도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야는 뭐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ICT 산업에서는 AI를 부추기는 거는 미국 회사가 AI로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뻥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난리를 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따라잡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이걸 AI와 관련돼서 어쨌든 ICT의 일반적인 뭐 안에 무슨 재료가 되든 앞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했던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AI, 생성형 AI,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ICT 회사, 아까 말했던 매그니피센트 7, 이 회사가 그 독점적 지위와 그 다음에 시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딴 데한테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뺏기면은 미국 망해요. 미국 패권이 사실은 현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기면은 미국의 아까 말했듯이 35%를 차지하고 시총이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경쟁을 누가 어디입니까? 그 중국에서 AI 뭐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그런 거를 딥시크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패권은 이거 자체가 패권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ICT 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유일한 경쟁력, 금융과 함께 유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이거를 혹시 잘못할 그런 부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이 움직이는 거지.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노타치예요. 뭐 우리도 살아나야지 하고 뭐 AI에 투자를 해야지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도 할 건 우리가 아래 한글도 했고 네이버도 했으니까 그런 식은 나설 수는 있겠지만 자 안 넘어가지네. 자 여기 나와 있네. 자 보십시오. 이게 재밌는 게 SNS, 게임 산업, 휴대전화, MP3 이거 처음에 미국에서 안 한 것들이에요. 헬스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특히 이제 뭐 게임 산업은 한국도 많이 하고 대만도 많이 하고 중국도 많이 했지만 지금 튜브가 아니고 그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MP3 이거 뭐 한국에서 먼저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미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 산업 지배를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도 결국은 그 IT 서비스 산업은 미국의 독점. 미국이 그걸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놓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이 이야기는 AI 이야기는 부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이건 있고 상황 4 채권이기 이거는 간단하게
채권이익이나 재정적자는 간단해요. 세수를 더 걷어들이고 세출을 줄이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안 없어져. 그런데 세계 지금 선진국이라고 모든 나라가 재정적자 해결 못해요. 현재 상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갈 거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끔찍하잖아요. 일본은 거의 40%, 거의 50% 육박한 정도의 적자거든요. 11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정도의 예산에 그 세수가 700조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600에서 700 사이 들어와요. 나머지는 재정적자 아닙니까? 지금 영국도 문제, 프랑스도 지금 이제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지금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IMF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가 위기 상황이에요. 상당히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독일은 그나마 뭐 건전 재정한다 그래갖고 좀 나은 것 같고요. 옛날부터 그 이태리는 엄청 약해. 조금만 충격이 오면 재정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 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도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더 걷고 재정 건전해야 되는데 부자한테, 기업한테 세금 깎아주고 있으니 이게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관세가 관세는 예. 관세가 실제로 이제 15% 만약에 평균 계산해 보면 실제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그 15% 금액이 세금으로 들어오죠. 세금이 되죠. 그렇죠. 소비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소비세는 또 그러니까 부가세. 읽기는 관세라고 읽고 실제로는 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예. 세금이 되죠. 세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조금 지나면은 그게 대한 저항이 없겠느냐. 벌써부터 그 법원에서 그걸 그 불법이다라고 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국민들이 비싸니까 이제.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임금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써야 될 돈은 절대 줄지 않아가지고 살기는 팍팍한데 다시 소비와 관련된 물가가 오르게 돼. 지금 이제 물가 만날 그 이야기 하는 소리가 물가 상승이 별로 없다. 근데 그걸 안 잡으면은 이자율을 못 낮추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상당히 조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번에 통계 문제 관련해갖고 트럼프가 지 맘에 안 든다고 자르기도 하고 했던 게 통계 문제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냐?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자율을 못 낮추거든요. 근데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 어떻게든지. 미국은 이자를 낮추고 싶어요. 근데 총체적인 위기는 아까 재정적자 자체가 관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안 쓰고 많이 받고 관세는 답이 아니다는 거죠. 관세는. 그리고 15% 올렸다고 그래갖고 세수 전체의 15%가 늘어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아니죠. 네. 자, 벌써부터 공항에 들이고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아까 유동성 문제 볼 때는 NK가 제일 위험할 수 있고요. 엔화 절생하면은 바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환율도 문제고 이자율도 문제예요. 이자율 격차가 지금 현재는 일본이 0.5거든요. 현재로 4% 가까이 이자율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만일에 줄어들어갖고 한 3% 혹은 2% 떨어지면 바로 엔캐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자율은요, 한번 떨어질 때 0.25 아니면 0.5가 떨어지거든요. 0.5 하면은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움직이는 돈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올해 적어도 2번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IT 버블. IT 버블은 26년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6년도까지 AI가 지금 생성형 AI로 인한 붐이 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심리적인 붕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 AI가 2년에 5배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점유율을 50% 해야 그 시장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한 실적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예를 들면 오픈 AI 가격이 두두두 떨어졌다. 그럼 딴 데도 영향을 주는 거죠. 덩달아 도미노로 대표 주자가 오픈 AI 그 현재로는 엔비디아는 이제 오를 만큼 올라고 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현재로는 이제 오픈 AI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채 발행을요. 지금 그 저 의회에 가고 자꾸 해달라 그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이게 정부의 재무부 개정 잔고를 대규모로 더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사실 국채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냥 빚을 졌다가 되는데 연준은 웃긴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사오면서 돈을 찍어내. 그러면서 양쪽 계정이 플러스 마이너스야 라고 말을 해. 연준이. 이 완전 사기예요. 알고 보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찍어낸 거예요. 다른 나라는 국채를 사오면은 생각해보세요. 얘 국채를 사오면은 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해갖고 달러를 주고 국채를 사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때는 달러를 주고 국채를 사잖아요. 그 달러는 어디서 났어요? 물건 팔아갖고 달러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등가 교환이 아니야. 그냥 찍어낸 거야. 사실은 연준은 양쪽 계정이 같아요라고 우기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냥 인플레라고. 그 액수만큼. 재정적자 1.5조만큼의 해마다 인플레 상황이 유발되는 거야. 계속 찍어내면은. 그걸 아까 해결하려면은 그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방법은 균형재정 밖에 없어. 균형재정. 덜 쓰고 더 많이 받아야지. 많이 걷어야지. 그래, 그럼 그 다음에 트럼프는 요즘에 이게 자산을 채권에 60% 투자했대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있어. 이거 팔지도 못해. 수익이 날 때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러려면은 이자율이 하락해야 돼. 이자율이 하락해야 돼. 그래서 요거 암호화폐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 벌고 7조 원 벌었다며요. 이거는 그냥 버는 거고, 이 사기쳐갖고 버는 거고. 이거는 기존 재산을 호텔 같은 거 팔아갖고, 부동산 팔아갖고, 채권에 60% 투자했대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 문제와 이자율, 환율, 다 문제가 돼요. 정우 아저씨, 불 좀 켜자. 절전을 위해서 그걸 합격을 그걸 정화주시한테.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유지하려면 어찌 돼요? 이자율 낮추면은 부동산 가격 유치가 아니라 부동산이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지. 왜냐? 쉽게 모기지 가격이 다운되니까. 하고 싶어 해요. 하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 흔히 말해서 페이팔 그룹이 그 재무 관련해 갖고 붙들고 있어. 걔들이 이걸 잘하는 거야. 페이팔 애새끼들이. 그 브레인이야. 페이팔 그룹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애들이고 걔들이 주도해갖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페이팔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페이팔. 일론 머스크가 그래 그 돈을 얼마 인터넷에 그 은행에서 그 송금해놓으면 그거 갖고 저 인터넷에 결제를 할 때 물건 사고 할 때 쓰는 페이팔이라고 결제 수단이 있어요. 삼성페이처럼 자, 카카오페이처럼 전 세계 그래서 겉으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아까 말해서 엔캐리가 돼갖고 파국이 되든 말든 이자율 하락, 환율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만일에 이자율 하락하고 환율이 되면은 초기에는 특히 이자율 같은 경우 초기에 이자율 하려면은 그 주식이 올라가겠죠. 근데 잘못되면 주식 폭락할 수 있다 예요. 현실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은 폭락이 뭐 딸려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옛날에 이자율 하락과 관련해갖고 주식 폭락 같은 경우가 저 어디야 환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플라자 협정이 85년에 생겼잖아요. 87년에 대대적인 유동성 위기가 와요. 그래갖고 주식이 30%가 빠져요. 폭락을 합니다. 87년입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정의 예가 바로 환율과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 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게 있어요. 현재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있는데 담보가 다들 국채 쟤네 절대 이거 사면 안 되겠네. 이거는 이 전부 다 코인 베이스네. 이건 담보가 코인이네. 이거 위험하고 요거는 국채, 현금도 자산이 그나마 낫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돼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화폐 경제 자체를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스테이블 코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내가 미국 채권을 1조 달러를 갖고 있어. 중국 같은 케이스. 중국은 3조가 갖고 있답니다. 어쨌든 있는데 그 액수만큼 스테이블 코인,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잖아. 나 3조 갖고 있는데 3조 못 찍을 게 뭐 있어. 갖고 오면은 바꿔줄게. 1대1 등값이면. 그렇지. 바꿔줄게. 그리고 찍으면 되잖아. 그거 찍어갖고 미국에다 풀어버려. 갖고 오면은 ATM기에서 돈을 뽑아줘. 그러면은 나도 달러 발행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3조 달러나 풀 수 있어. 그걸 중국이 직접 안 하고 홍콩 달러 대신에 갖고 홍콩에서 풀어봐. 그럼 무슨 수로 막아?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그 화폐와 관련된 화폐 전쟁 뭐 이야기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갈지. 특히 은행이나 국가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살 거예요. 나 같아도 안 살 것 같아.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에 집어넣어 놓는 거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를 바가 없고 특히 제일 문제가 익명성이 제공이 안 되면 안 해요. 화폐는 종이 쪼가리는 갖고 있으면 익명성이 제공되잖아요. 누가 샀는지 어디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지금 코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부 안에는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 누가 한 건 있지만 그걸 공개를 안 해. 정부가 보겠다 그럼 안 사지. 익명성이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한국에서 발행하겠다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거든. 그럼 안 사지. 그럼 누가 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표시냐? 이거 하면은 송금이 자유롭잖아. 송금 수수료가 없잖아. 한국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갖고 여기서 ATM기 착 집어넣으면은 환율로 해서 그냥 촥 나오는 거고. 그다음 미국 가서 보면 달러도 촥 나오는 거고. 유럽 가면 1유로 탁 나온단 말이야. 스테이블 코인을 가가지고 하면 코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안 그러고 송금을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어려워 송금이. 송금하면은 송금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액수가 좀 넘어가면은 잘 안 돼요. 액수가 얼마 정도 커지면은.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표시로 하면은 바로 ATM에서 뽑아낼 수가 있죠. 수출 수입할 때도 저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문제는 편한데 왜 안 해? 익명성. 익명성을 주는 순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누가 누구하고 거래했는지를 몰라. 어떤 식으로 내가 세금을 못 뽑아내잖아. 내가 돈을 딱 줬어. 그러면 양도세 이런 게 아들내미한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100만 불을 아들한테 줬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은행 계좌로 돈이 나가면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잖아. 은행에서의 계좌 이체는 바로 보고되거든요. 얼마 이상은.
그러니까 세금 때릴 수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주면은 그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가 들여다 볼 수가 없어. 정부에서는. 그 장부 안에는 들어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서의 그게 이제 레드,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안에는 들어있지만 그걸 들여다 볼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이자 붙여주는 방식도 있어. 채권에 투자했잖아? 그럼 채권 이자를 줘. 다 주진 않지만.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장사라고 말하면 안 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놈은 아무것도 겁날 거 없고 너무너무 좋은 장사야. 왜냐? 지가 돈 받고 그만큼만 주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할 수 있어, 지가. 유동성을. 이자장. 보통은 그만큼, 채권에 투자했다고 채권 이익만큼 안 줘요. 한 1%만 줘도.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코인하고 달라갖고 변동성이 없어요. 없어요. 1달러로 사면 1달러. 근데 일달러. 이자 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쨌든 1달러 표시면 1달러야. 그런데 비트코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그걸 자산으로 보고 이건 화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폐와 자산의 차이는 화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가치 기준, 저장 기능을 모두 가진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자산이라고 말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화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강력한 현재의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달러에 대한 대항마가 되는 순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한 솔직히 블랙박스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이야기했어요. 앞에 이야기했고 넘어갈게요. 자, 결론. 장기권. 이 불황의 그림자가 이게 지금 소비가 없는데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죠. 부동산 보니까 높은 임금, 재정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버블 생각해보세요. 버블이 미국의 버블이라는 게 이게 계속 오르면 어차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픈 AI 계속 안 키우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시총 자체가 유지되려면은 2년에 5배 성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식으로 성장을 해? 성장을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성장해도 문제야. 50% 점유율을 가진다는 거죠. 이 버블이라는 게 계속 커져. 그러니까 형님 중요한 게 언제 차에서 내릴지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뾰루퉁에 있을 게 아니라 언제 차에서 내립니까? 이자율이 탁 내린다. 그때 차에서 내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 버블 제가 이거 닷컴하고 비교를 했어. 닷컴은 옛날에 신규 수요를 그래도 창출했어. 특히 나중에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났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킬러 상품이 나와가지고 닷컴을 정말로 부흥시켰지. 근데 그거는 소비를 만들어냈어. AI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아까.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인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식의 말로만 붐이지 실질적으로는 퇴행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중요해. 이 문제는 항상 생각의 중심을 생산과 소비를 봐야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부가가치 생산한 만큼 소비해야 되는데 아니면 생산이 더 많아야 축적이 되는 건데 미국은 스스로 소비할 만큼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해. 그렇지 않아? 지금 부가가치만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보다 더 소비를 해. 재정적자 이상으로. 재정적자 이상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 패권이 이미 떠난 거예요. 어디서 그만큼을 공급해준다? 중국에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관세든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오냐? 재정 적자를 해결할 방법으로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재정 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마구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떤 식이 벌어질지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야. 재정 적자는 무조건 균형 예산밖에 해결이 되는 방법이 없어.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세수를 줄이고 있으니까 되나? 순리를 무시하고 싶은데 순리가 무시가 되냐고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재정 적자라는 거는 무조건 균형 예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들어온 돈만큼 써야지. 안 들어온 돈을 쓰려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렇고 버블은 언젠가 꺼질 거다, 깨질 거다 조심해라. 형님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있잖아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 이거는 웃기는 소리다. 뭐 아까 근본에서 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